발표에서 제가 준비한 논문은 Implementation and Validation of Single-Cell Genomics Experiments in Neuroscience인데요. 이거는 작년 12월에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서 발표된 리뷰 논문입니다. 일단 제가 이 논문을 선정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처음에 싱글셀 분석에 참여를 했던 게 2021년 2월이어가지고 지금까지 총 4년 정도 연구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서 느낀 점은 일단 싱글셀 분석에서 나온 결과들이 보통 이제 되게 디테일하고 유용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뭔가 이 퀄리티만 보장이 된다면 여러 가지 다른 다운스트림 분석 툴을 사용하면서 얼마든지 새로운 결과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셀 연구는 되게 재미있긴 한데 어느 순간에 모든 마무리는 꼭 이제 실험적인 밸리데이션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좀 도달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싱글셀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은데 늘 마지막에 이게 실험적 밸리데이션이 있어야 진짜 믿을 수 있는 결과인 것 같다라는 결론이 자주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논문은 좀 상대적으로 좀 쉬운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독립적인 연구를 한다면 내가 싱글셀 분석이랑 실험까지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얻은 싱글셀 분석 결과를 어떻게 밸리데이션을 할 수가 있고 그걸 또 뉴로사이언스 연구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보기에 좋은 논문인 것 같아서 오늘 저널 클럽 논문으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2월에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출간된 논문의 볼륨 27호의 이슈 12의 메인 주제는 싱글셀 제노믹스가 어떻게 뉴로사이언스에 적용될 수 있는가를 메인 토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소개글에 되어 있는 것처럼 싱글셀과 싱글 뉴클레우스 제노믹스 기술이 발달하면서 신경계의 comprehensive understanding이 가능하게 했다. 그래서 꼼꼼한 계획과 뭐 분석 실험과 그런 것들이 곁들여진다면 이 포텐셜을 엄청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약간 이런 식의 소개글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신경계가 되게 복잡하기도 하고 엄청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여러 가지 세포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니까 셀 타입 수준에서 분석이 가능하다는 이런 싱글셀 제노믹스가 뉴로사이언스 연구에 적용되면 적용이 돼서 적절하게 활용된다면 되게 여러 가지 유의미한 결과들을 이끌어내기에 아주 적합한 것 같습니다. 이번 호에 대표적으로 실린 이게 논문이 이렇게 세 가지 리뷰 논문인데요. 각각 뉴로사이언스 연구에서 어떻게 싱글셀 분석이 활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왼쪽에 있는 보네프 et al.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뉴로사이언스 연구에서 싱글셀 오믹스 분석들, 예를 들어서 에피제노믹스, 스페셜 같은 오믹스 기술을 사용을 할 때 어떤 것들이 가능하고 또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다루는 논문이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아다메이코 et a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많이 하는 아틀라스 수준의 분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아틀라스를 만드는 게 좋고 또 고려해야 될 점은 무엇이고 여기서 스터디 디자인을 어떻게 잡고 연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논문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에서 소개하기로 결정한 논문은 가운데 있는 콜로나 et al.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싱글셀 분석 결과들을 밸리데이션하고 어떻게 펑셔널 릴레번스 그러니까 내가 찾아낸 결과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펑션을 한다, 어떻게 바이올리지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논문입니다. 제가 고른 논문을 작성한 교신 저자의 경우는 곡, 곡, 곡세, 알, 곡세 교수님과 하비브 교수님이 같이 작성을 하셨는데요. 이 두 분의 특징은 두 분 모두 뉴로디저너레이션을 주로 연구를 하고 특히 되게 싱글셀 전자체 분석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는 교수님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이렇게 싱글셀을 되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엄청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싱글셀 결과의 밸리데이션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논문에 냈다는 게 좀 더 신기하다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아마 이제 저희 연구실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최근에 출간했던 BTS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뉴로사이언스 연구에서 완전히 트랜스크립토믹 어프로치만 사용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전사체 기술, 싱글셀 제노믹스 기술만을 사용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의 목적은
전체 디벨롭먼털 스테이지를 커버할 수 있도록 페탈부터 50세 이상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샘플을 모아가지고 통합해서 싱글셀 아틀라스를 만들고 여기에서 몇몇 개의 잘 알려진 질병의 위험 유전자들이 어떤 세포 유형에서 어느 시기에서 발현되는 패턴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이 연구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뇌발달, 특히 자폐랑 관련된 위험 유전자들이 주로 뉴런에서 발현되는 패턴이 있고 그건 주로 fetal second trimester 스테이지에서 집중적으로 발현되더라. 이런 패턴을 다 전사자 패턴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고 특히 이 중에서도 자폐에서 되게 잘 알려진 SCN2A 같은 유전자들이 태아 2분기 스테이지에서 되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패턴이 있는 것을 이 가운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태아 2분기 스테이지에서 SCN2A 같은 자폐 위험 유전자가 급증하는 패턴이 있다는 것을 봤었습니다. 요건 이제 정상 뇌에서 본 패턴이에요. 왜냐면 저희 아틀라스는 정상 뇌 데이터만 모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상적인 뇌에서 자폐 위험 유전자들이 이 시기에서 엄청 급증하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 동안 발현 조절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한다는 거는 이 시기가 되게 자폐 발병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시기에서 뭔가 조절 이상이 나타날 경우 그게 자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높다고 이 논문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결과들을 정리해가지고 지난 7월에 저는 GCCG라고 해서 저희 연구실을 비롯해서 비슷한 제노믹스 연구를 하는 5개의 연구팀이 같이 모여서 발표를 하는 세미나에서 저희 연구 결과를 소개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최무림 교수님께서 코멘트를 하나 주셨는데 사실 저는 지금 와서는 그 코멘트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발현량 패턴을 보는 걸 통해서 근데 어떻게 그게 질환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를 설명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주셨었어요. 그때 제가 그때 주셨던 코멘트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때만 해도 저는 엄청 싱글셀 전사체 분석으로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 되게 좋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발음 프로파일을 본 게 되게 의미 있는데, 이게, 이 질문이 되게 무슨 말이지? 좀 이해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희 데이터가 정상 뇌에서만 있기 때문에 자폐 데이터도 좀 확인해봐라. 약간 이런 의미로 질문하신 건가? 하는 생각에 저는 실제 자폐 환자랑 정상 환자랑 비교해가지고 실제로 이 리스크진들의 발현이 정상적인 패턴이 아니라 이상한 패턴으로 발현이 되면은 그게 곧 이 유전자들이 이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다라는 걸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교수님께서 이렇게 슬랙에다가 질문을 주셨었는데 이 메시지를 읽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이 유전자들이 실제로 DEG로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이 유전자의 발현 패턴이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가까운라는 질문에 더 가까웠었던 것 같아요. 네, 이때 이 최무림 교수님이 주신 질문이 정확히 뭐였는지 텍스트를 혹시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이제 교수님 메시지를 계속 읽으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DEG냐 뭐 그런 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DEG로 나온다고 해서 실제 그게 이 질환의 원인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유전자가 더 많이 발현된다. 이것만을 가지고 그게 질환의 원인이다. 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 거를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를 생각하게 됐고, 단순히 진 익스프레션을 보고 그 통계적으로 다른가 이런 걸 분석하는 데 넘어서 실제로 이 유전자가 어떤 페노타입에 진짜 영향을 미치냐 얘가 진짜 뭔가 발현이 높아지고 낮아지면 그게 정말 펑셔널 이펙트를 주는 유전자인 게 맞느냐 약간 이런 좀 더 펑션에 가까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약간 싱글셀로 발현량 패턴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좀 더 다른 식으로 실험과 그런 다른 연구들이 곁들여져야겠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논문으로 돌아오면은 그래서 저는 이 논문을 읽으면서 그때의 질문을 계속 떠올리면서 이 논문을 읽었는데요. 여기 앱스트랙트를 보면은 일단 싱글셀과 싱글셀 그런 트랜스크립톰이 진짜 파워풀한 툴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
계속 이런 싱글셀 분석을 하이포세시스, 프리리미너리 리설트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싱글셀 분석 결과는 하이포세시스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논문의 전반적인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싱글셀 결과에서 얻은 것들로 하이포세시스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내가 찾은 유전자들이 어떤 펑셔널 임팩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연구하려면 밸리데이션하고 그런 펑셔널 임팩트를 연구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논문에 대한 인트로였고요. 조금 조서없이 막 많은 생각들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잘 전달이 됐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더 쉬운 주제로 돌아오자면 일단 싱글셀 분석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일단 내가 관심 있는 그런 질환이나 관심 있는 생물체 같은 걸 선정을 해서 오가노이드라든지 쪽파리들이나 지브라피쉬나 마우스나 휴먼 같은 샘플을 다 컬렉션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싱글셀, 그러니까 단일 세포 단위로 다 셀들을 다 디소시에이션하고 이걸 이제 컴퓨테이셔널하게 분석을 해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유맵으로 이 세포들을 다 이렇게 시각화를 하죠. 그래서 이 클러스터가 하나의 독자적인 셀 타입이 될 수 있도록 잘 분류를 해서 이런 식으로 유맵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인터그레이션으로 이 싱글셀 데이터를 좀 더 다채롭게 만들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노멀 브레인이랑 어떤 질환이 있는 브레인을 같이 인테그레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싱글셀 수준의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아탁 같은 에피제놈 데이터를 붙이거나 아니면 뭔가 잘 알려진 레퍼런스를 갖다가 내가 새롭게 만든 실험 데이터를 그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본다던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든 그 BTS처럼 뭔가 노멀 브레인을 되게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레퍼런스 데이터에다가 어떤 내가 새로 궁금한 질환에 대해서 실험 데이터를 새로 만들어서 싱글 데이터를 만들었으면 그걸 이제 이 BTS 데이터에다가 붙여가지고 어느 시기랑 어떤 세포 유형에 가까운지 뭔가 그런 것들을 보는 것처럼 인터그레이션을 추가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의 싱글셀 분석을 통해서 일단 간단하게 어떤 질문들을 볼 수 있냐 하면은 뭐 당연히 진 X가 셀 타입 A에서 발현되고 있다. 이걸 볼 수가 있고 어떤 디지즈나 패솔로지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은 노멀 브레인에 비교했을 때 진 Y가 셀 타입 B에서 더 발현이 높아져 있다더라.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셀 타입 C가 예를 들어서 뉴런이라고 하면 이 뉴런이라고 하면 이 뉴런을 좀 더 세분화해서 익사이테이토리랑 이니비토리 뉴런으로 나눌 수도 있고 익사이테이토리 뉴런 같은 경우는 그 뉴런이 그 뇌에 되는 피질에서 어떤 레이어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레이어 1에 위치하거나 아니면 레이어 6에 위치하거나 이런 식으로 유전에 따라서도 더 나눌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सब스테이트로 나누고 나면은 그 सब스테이트 각각에서 어떤 애는 진 X가 나오고 누구는 Y가 나오고 누구는 Z가 나오더라 이런 특징들을 더 세분화할 수 있는 이런 분석들을 일단 간단하게는 싱글셀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결과를 단순하게 보고 나서 내가 좀 더 그 바이올로지를 더 연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다운스트림 분석을 더 진행할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컴포지셔널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특정 디지스나 패솔로지에서 특정 셀 타입이 확연하게 통계적으로 더 많이 세포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런 컴포지셔널 분석을 진행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세포들이 분화하는 과정 또는 어떤 디지스로 인해서 변화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이렇게 트래젝토리 분석, 궤적 분석이라고 해서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세포들을 이렇게 리니지를 만들어서 B셀이랑 이 가운데가 아마 프리커셔인 것 같은데 프리커셔에서 B셀로 나아가고 T셀로 나아가고 DC로 나아가고 그런 약간 이 리니지 상에서 이 과정에서는 누구가 활발하게 나오고 있고, 이 과정에서는 누가 나오고, 이 과정에서는 누가 나오고, 이런 트래젝토리 분석도 가능하고요. 또 이제 진 레귤레터리 분석이라고 해서 뭐 이런 진 익스프레션을 봤을 때 셀 타입 A에서 진 A, B, C, D, E가 나온다고 하면 얘네들을 공통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는 얘네들이 익스프레션을 유도하는 그 상위 업스트림에 존재하는 트랜스미션 팩터가 누군지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것처럼 TF1이 진 A 익스프레션을 조절하더라. 이런 진 레귤레터리 네트워크 추론도 가능하고 또 셀 커뮤니케이션 분석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셀 A, 여기 나온 것처럼 클러스터 A랑 클러스터 B가 있을 때 클러스터 A에서는 특정 라이건드가 많이 나오고 있고 클러스터 B에서는 특정 리셉터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이 라이건드 리셉터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고 했을 때 만약 이 클러스터 A에서 라이건드가 가발현돼 있고 클러스터 B에서 리셉터가 가발현돼 있으면 얘는 서로 이 시그널링을 통해서 신호를 전달받고 같이 주고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하는 셀 커뮤니케이션 분석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싱글셀 지노믹스로도 사실 여러 가지 분석들을 정말 다채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하이졸픈 네이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 컴퓨테이셔널 툴이 개발이 되면서 많은 결과들을 낼 수가 있지만, 사실 여기에서도 컴퓨테이셔널 추론에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false discovery, 잘못된 결과들을 얻을 위험성도 높고, 그리고 내가 어떤 결과를 되게 유의미한 파인딩을 찾았다고 해도 이걸 약간 실험적으로, 이게 사실 펑셔널 페노타입과는 그다지 연관이 없는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나온 것처럼 예를 들어서 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라이건드 리셉터가 클러스터 A, B 관계에서 되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해서 얘네가 실제로 근데 이건 정말 라이건드 발현, 리셉터 발현 그걸 가지고 추론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얘네가 진짜로 신호를 주고받고 있을지는 실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 펑셔널 페노타입과 관련 없는 디스커버리를 내가 찾았을 수도 있는 그런 좀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BTS에서는 좀 IS-17RD라는 여기서 오늘 발표에서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되게 자폐랑 되게 잘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페털 시기 브레인에서 발현이 되게 높게 좀 특이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결과를 저희 논문에서 소개를 했는데요. 근데 이건 사실 진 익스프레션으로만 추론을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IL-17 리셉터 D라는 리셉터 프로틴이 프로테인 수준에서도 이런 식의 특이적인 발현이 페탈 브레인에서 나타나고 있을지는 실험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발현에서는 이런 식으로 특이적인 패턴이 나타났지만 그게 진짜 프로틴으로 만들어져 있을지는 실험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기도 합니다. 옆에 나온 DEG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노멀이랑 디지즈를 비교를 하면서 수많은 differentially expressed 빈들을 찾아내지만 얘네들이 전부 다 어떤 펑셔널 임팩트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통계적으로 유의해서 이렇게 DEG로 나타났지만 걔네가 진짜 다 워킹하고 있는 건지 진짜 다 디지즈랑 연관된 유전자들인지 이런 것들은 사실 실험을 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정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이 싱글셀 제노믹스에서 얻어낸 결과들은 다 preliminary finding, 그냥 약간 예비 결과들, 하이포테시스를 만드는 그냥 가설 위주의 결과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들을 밸리데이션 하는 실험, 그리고 펑셔널 임팩트를 측정하는 실험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 논문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밸리데이션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L-17RD 같은 것들이 익스프레션은 나왔는데 이게 진짜 프로테인으로 만들어졌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 익스프레션을 밸리데이션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건 이제 ISH 방법이라고 해서 이거는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ISH의 대표적인 그림이고 오른쪽은 이뮤노스테이닝 방법입니다. 왼쪽은 내가 본 RNA가 실제로 발현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고 오른쪽은 좀 더 프로테인 수준에서 그걸 정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RNA를 정량하는 거는 내가 만약 관심 있는 유전자가 있다고 하면 그 유전자랑 상보적인 염기를 가지고 있는 RNA 프로브를 붙임으로써 거기에 이제 프로브에 형광 물질을 같이 붙여서 이 형광이 실제로 얼마큼 나타나고 있는지를 통해 이 익스프레션이 진짜 여기서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특정 프로틴에 결합하는 안티바디를 같이 붙이고 그 안티바디에다가 뭐 형광물질을 붙이거나 특정 서브스트레이트를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물질로 바꾸는 엔자임을 붙임으로써 실제 그 프로틴이 여기서 많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는 실제 그 익스프레션이 유의미하게 나오고 있는지를 밸리데이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ISH나 이뮤노스테이닝 같은 걸로 프로틴을 점령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통해서 형광을 측정함으로써 실제 RNA가 익스프레션이 많이 나오고 있는지, 실제로 프로틴이 많이 나오고 있는지를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육안으로 확인하는 앞선 두 가지 방법의 한계점은 굉장히 특이적이라는 거예요. 특정 유전자로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브도 상부적인 연기를 갖다 붙이는 거기 때문에 특정 유전자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 있고, 내가 만약에 보고 싶은 유전자가 막 1000개, 10,000개다 하면은 1000개의 프로브를 다 확인하고 10,000개의 프로브를 다 확인하는 건 되게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약간 여러 가지 유전자를 동시에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프로틴도 마찬가지로 특정 엔티바디를 붙이는 게 되게 스페시픽한 프로틴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막 100개 이상의 프로틴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걸 일일이 이뮤노 스테이닝 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래에 있는 스페셜 트랜스크립토믹과 멀피시, 여기서 대표적으로 멀스코프라는 툴을 가져온 것 같은데 멀피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페셜 방법 같은 경우에는 요건 이제 수천 개 이상의 유전자들을 한 번에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에 있는 이 동그라미들이 보통 싱글셀에서는 이제 이 동그라미 하나는 셀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스페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페시먼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야 되지? 샘플 이게 그림이 좀 이렇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그냥 샘플 그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 여기 왼쪽에 있는 이 표본으로 만약에 스페셜 데이터를 한다고 하면 이 모양 그대로를 그 하나의 뭐라 해야 할까 설명하는 게 어렵네요. 티슈 조직을 그냥 구획으로 나눠서 네. 찍어냈나? 구획으로 나누는, 그러니까 이 티슈를 이 슬라이드 위에다가 이렇게 그대로 올린 다음에 요거를 수많은 이 스팟들에다가 이렇게 따다다다다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이 위치 정보가 그 슬라이드에 정확하게 이렇게 100% 반영되도록 해서 그래서 이 여기에 있는 스팟은 딱 이 지역의 세포들을 가지고 있고 여기 있는 스팟은 딱 이 지역에 있는 세포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위치 정보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찍어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그림이 아까 전에 그 표본을 가지고 만든 거라고 하면은 이 왼쪽에 있는 스팟에는 아까 그 표본에서 왼쪽에 있었던 세포들을 가지고 있고 여기 있는 애들은 딱 그 여기 위치에 있는 세포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위치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로 시퀀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페셜 정보를 하면은 이 스팟 안에 있는 유전자들 수천 개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유전자들의 위치나 발현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몰피시 같은 경우는 ISH 방법, 그러니까 RNA 프로브를 가지고 RNA를 확인했던 방법의 좀 확장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좀 간단하게 말하면은 스페셜처럼 이 표본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실제로 RNA가 여기서 발현되고 있는지들을 찍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가 보고자 하는 유전자가 실제로 유의미하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근데 사실 싱글셀 분석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유전자 익스프레션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유전자 발현 패턴을 가지고 디퍼런셜 익스프레스 진을 본다던가 아까 간단히 설명했지만 진 레귤레이터리 네트워크를 추론한다던가 셀셀 커뮤니케이션 분석을 한다던가 이런 다양한 다운스트림 분석들을 하는 게 좀 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DH도 되게 강력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아까 제가 가졌던 그런 의문점처럼 D 패턴을 찾았다고 해서 이게 진짜로 그 질환의 원인을 설명한다. 그 질환의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진짜 그 유전자가 그 질환에서 더 높게 발현되고 있어. 까지만 보여주는 거지. 그 높게 발현되는 게 진짜 그게 정말 영향을 미쳐서 질환이 일으켰어.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DEG 패턴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하이포테시스를 만들 수가 있고 이거를 perturbation 실험, 그러니까 실제로 그 DEG로 찾아낸 업 레귤레이트 되거나 다운 레귤레이트 되는 진들을 실제로 실험을 해서 업 시켜보고 다운 시켜보고 그게 어떤 펑셔널한 결과를 주는지를 따로 별도로 실험을 함으로 통해서 이 질환의 이 유전자의 업과 다운이 어떤 펑셔널 임팩트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크리스퍼 방식인데요. 크리스퍼 방식 전에는 이 RNA 인퍼런스라는 테크놀로지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헤어핀 구조를 가진 특정 RNA나 short interfering RNA를 가지고 이 RNA, 내가 보고자 하는 유전자의 상보적인 시퀀스를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마한 RNA를 갖다 붙임으로써 얘로 뭔가 내가 보고자 하는 유전자를 녹아웃 시킨다거나 완전 잘라낸다던가 하고 나서 그 임팩트를 보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RNA 인퍼런스 방법은 이런 식으로 상부적인 결합을 통해서 이 가이디드 RNA를 붙이는 건데, 이게 내가 원하는 거는 내가 보고자 하는 유전자랑 이 가이디드 RNA가 완벽하게 일치할 때만 붙는 걸 원하지만, 때때로는 한쪽만 붙었을 때도 얘가 되게 활성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자 하는 유전자가 아닌 앞부분만 좀 비슷한 다른 유전자에도 이 가이디드 RNA가 가서 붙어가지고 잘라내는 경우들도 있어서 여기서 얻어내는 결과가 진짜 내가 보고자 하는 유전자의 노크아웃 결과인지 좀 확신하기 어렵고 그래서 오프 타겟 이펙트로 좀 이렇게 많이 결과들이 혼란스러워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크리스퍼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이런 오프 타겟 이펙트를 조금 더 이렇게 완화할 수가 있었는데요. 크리스퍼 같은 경우에는 이 타겟 DNA에 엄청 상부적으로 결합하는 가이드 RNA를 붙입니다. 좀 더 이런 헤어핀 구조를 가진 그런 조그마한 서열의 RNA보다 좀 더 상부성이 되게 강해야지만 결합을 할 수 있는 가이디드 RNA를 붙이고 그 가이디드 RNA가 붙었을 때 활성화되는 카스9 효소를 이렇게 붙임으로써 좀 더 이제 얘보다 더 확실하게 그 내가 원하는 유전자에 붙는 그런 모델 시스템을 만들고 이 카스9에다가 뭐 베이스 모디파잉 엔자임이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리프레서나 액티베이터나 그런 식으로 내가 보고자 하는 전사를 억제한다던가 더 활성화시킨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DEG의 효과를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관심 있는 DEG가 있다고 할 때 내가 진짜 업레귤레이트 되거나 다운레귤레이트 되는 효과를 이 크리스퍼 시스템을 통해서 모방할 수가 있고 그걸 여러 가지 iPS 셀라인에서 실험한다던가를 통해서 이런 DEG가 실제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뭔가 파고사이토시스를 더 활성화시킨다던가 세포로 에이포토시스에 빠지게 한다던가 그런 이 DEG 특이적인 펑셔널 임팩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프린시플 베이스드 방식은 이제 되게 패러렐하게 동시에 여러 가지 유전자를 한 번에 이런 실험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가이디드 RNA를 이런 식으로 하나의 유전자를 타겟하는 게 아니라 타겟하는 가이디드 RNA를 쓰는 것만이 아니라 막 5개 유전자, 10개 유전자 막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개의 종류의 가이디드 RNA를 한 번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이제 이렇게 이 여러 가지 세포들에 한 번에 이렇게 쏟아주면은 이 중에서 이 세포들이 이 가이디드 RNA 하나씩만 섭취를 하면은 어, 하나씩만 섭취를 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내가 얘를 시퀀싱 해가지고 특정 세포 A가 이 5개 종류 중에 어떤 가이디드 RNA를 섭취를 했는지를 확인하고 그게 어떤 펑셔널 임팩트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다음 세포는 어떤 가이드 RNA를 먹었는지 확인하고 그게 어떤 형식의 이 실험을 그냥 여러 가지 가이드 RNA를 한 번에 주고 그걸 한 번에 정량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패럴렐한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퍼가 이걸 이제 저희가 펄툽식이나 크롭식 같은 용어로 부르고 있는데요.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DEJ 효과를 한 번에 분석할 수 있는 되게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크리스퍼 방식을 통해서
이 크리스퍼 방식이 뉴로사이언스 필드에서도 되게 엄청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iPS 셀라인에서도 확인을 한다던가, 또는 마이크로글리아를 대상으로 이런 DEC 효과를 본다던가, 에스트로사이트나 뭐 뉴로널 글리알 컴포트 시스템이나 오가노이드 같이 좀 더 확장된 모델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런 펄튜베이션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보고자 하는 DEG들이 여러 방식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런 마우스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좀 더 넓은 관점에서 그런 DE의 효과나 특정 펄튜베이션 효과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지금까지 소개한 방법들은 실험적인 분석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연구실은 컴퓨테이셔널 분석만 한다는 점에서 그럼 밸리데이션을 우리는 전혀 할 수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컴퓨테이셔널한 분석으로서는 분석만 사용했을 때 밸리데이션은 그래도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셀 타입을 우리가 좀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레솔루션을 통해서 이런 클러스터링을 함으로써 독자적인 세포 유형을 좀 더 확실하게 얻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방법은 되게 간단한 게 여러 가지 레솔루션을 여러 번 테스팅을 함으로써 미닝풀한 디퍼런스를 반영하는 레솔루션을 찾는 것. 그게 결국 가장 유의미한 클러스터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여러 가지 레솔루션을 테스트하는 게 방법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만약에 내가 보고자 하는 게 좀 되게 미미한 효과를 보고자 하는 거라면은 그래서 DEG로 좀 확인하기 어려운 방법이라고 하면은 코익스프레션 네트워크를 추론함으로써 조금 더 이런 서틀한 체인지들, 변화들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모달리티의 데이터를 한 번에 같이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BTS에서는 전사제 데이터로 분석을 확인했지만 실제로 7타입 A에서 Gene Expression A가 되게 유의미하게 발현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달리티의 데이터들도 같이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피제놈 데이터들을 같이 확인해 본다던가 또는 아까 간단하게 말한 스페셜 데이터로 같이 확인해 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특정 진 익스프레션 A가 셀 타입 A에서 독자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여러 모달리티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이 된다고 하면 그런 고유성을 실제로 유의미한 그런 패턴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음, 이거는 DEC 분석에 대해서 좀 더 컴퓨테이셔널하게는 어떻게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건데 사실 이 방법도 저희가 이미 아마 DEC 분석을 해본 분들은 많이 알고 있겠지만 여러 가지 DEC 분석을 하는데 사용되는 방법도 다양하거든요. 왜냐면은 DEC 계산을 할 때 그 준 익스프레션의 분포를 뭐 어떤 식으로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Generalized Linear 모델을 사용한 DEG 분석은 네거티브 바이너미얼 또는 포화성 디스트리뷰션을 상정하고 그런 진 익스프레션의 통계적 유의성을 계산을 합니다. 윌커슨 랜섬 테스트 같은 경우는 non parametric distribution을 상정하고 DEG 계산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Multiple Hypothesis Fraction 방법도 여러 가지를 사용하고 DEG를 계산하는 방법이 하나의 그냥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보고자 하는 DEG가 진짜 유의한지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각각의 다른 방식들로 DEG를 테스트했을 때 모든 방법에서 정말 다 유의하게 이게 DEG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했을 때 조금 더 이 컴퓨테이셔널한 분석 결과에 약간 밸리데이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까 좀 설명을 했지만, 멀티모달한 방법으로 에피제너 스페셜 레벨 같이 사용함으로써 진짜 특정 씬이
진짜 특정 필터에서 발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사체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에피제놈 데이터나 스페셜 데이터도 같이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컴퓨테이셔널한 분석에서 보통 이런 밸리데이션의 문제는 아니지만 밸리데이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DEG를 찾았고 걔를 만약에 실험적으로 밸리데이션까지 했어. 그래서 사실 정석적인 코스를 다 했다고 하더라도 밸리데이션 결과에서 어떤 DEG가 실제로 좀 어, 어떤 기능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결과, 그냥 별로 기능적인 딱히 효과가 별로 없다 이런 결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진짜 이 유전자가 진짜 중요한 유전자가 아니어서일 수도 있지만 약간 그 앞에서 내가 DEG를 추론하는 방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결과들은 처음 시퀀싱을 할 때 약간 좀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보고자 하는 셀 타입을 이렇게 시퀀싱하는 과정에서 어떤 컨테미네이션이 있었다던가 또는 바이오로지컬 레플리케이트를 충분히 시퀀싱하지 않았던가 해서 이게 약간 DEG 결과에서 잘못된 결론이 이끌어서 그 밸리데이션에서도 잘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섹션에서는 밸리데이션이 실패하는 경우는 왜 실패하는가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처음 시퀀싱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시퀀싱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 DEG를 추론하는 과정에서도 앰비언트 RNA가 많은 경우 그래서 약간 좀 앰비언트 RNA는 특정 세포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세포를 이렇게 라이시스한 그 용액에 떠다니는 그런 유전자들이 같이 이제 DEG로 나타나는 것들을 말하는데 이런 앰비언트 RNA가 많았다던가 아니면 더블렛 같이 로우 퀄리티 셀들이 많았다던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DEG 분석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밸리데이션 할 때 이런 더블렛이나 앰비언트 RNA를 최대한 제거한 것이 나중에 밸리데이션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다른 밸리데이션이 실패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휴먼 브레인에서 나타난 DEG를 마우스에서 그런 지는 펑셔널 임팩트를 분석을 할 때 그 호몰로지가 다름으로써 그런 밸리데이션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휴먼이랑 마우스를 사실 그냥 서로 셀 타입도 다 비슷하고 익스프레션의 영향도 비슷할 거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셀 타입도 되게 좀 특징이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약간 이런 예를 들어서 세포 유형에 따라서도 좀 많이 비슷한 세포 유형이 있고 좀 많이 비슷하지 않은 세포 유형이 있는데 넌 뉴런할 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뉴런에 비해서 최근에 다이버지 했다라는 것 그런 약간 언제 다이버전스가 일어났는지 또 다이버전스의 속도는 어떤지 이런 것도 다 세포 유형에 따라서 다르고 그리고 유전자에 따라서도 TF 같은 경우는 보통 종들이 달라도 서로 익스프레션이라든지 펑션이 대체 보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TF는 정말 그 제네틱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핵심이기 때문에 이 TF 같은 경우는 종들 간에 되게 보존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예를 들어서 뭔가 칼슘 바인딩 프로틴이라든지 실제로 이런 약간 이펙터 영향을 하는 쥐들은 되게 많이 빠르게 좀 변화가 해서 종들 간의 차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유전자냐에 따라서도 호몰로지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리데이션을 실패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마우스랑 휴먼이랑 이런 걸 보통 같이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식으로 같이 보는 연구를 할 때 조금 더 TF에 좀 더 집중해서 그런 것들을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이 팩тор진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랑 휴먼이랑 별로 좀 잘 일치하지 않는 익스프레션이나 이런 것들이 세포 유형마다 잘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지만 TF 같은 경우는 보통 종들 간에 보존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우스랑 휴먼이랑 같이 세트로 그런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좀 이렇게 집중하는 유전자를 TF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호모로지 간의 연구를 같이 연결해서 보면 좀더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사실 조금 서둘러서 준비를 해가지고, 좀 많이 정신없이 연구를 좀 발표를 한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이 연구는 결국
핵심은 싱글셀 제노믹스만으로 많은 바이오로지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꼭 여기서 우리가 얻은 결과들을 좀 약간 프리리미너리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적절한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펑셔널한 밸리데이션까지 간다면 좀 더 유의미한 바이오로지컬 파인딩을 얻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 논문의 약간 포커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서둘러서 얘기를 해가지고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질문을 통해서 좀 더 디스커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